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알 수 없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였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던 중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젖은 머리칼, 검은 패딩, 낯선 슬픔이 담긴 얼굴. 그 사람은 자리에 앉기 전 창밖을 오래 바라봤고 그 눈빛은 묘하게 시선을 끌었죠. 우린 처음엔 말없이 같은 공간에서 빗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 우연한 만남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매주 이 시간에 여기 오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쪽도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대화는 영화, 책,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걸 좋아했고 낯설지 않은 감정을 공유했죠. 그 후 매주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마주했어요. 그는 조용했지만 말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내 기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쿠키 상자를 건네며 말했죠. 단 거 좋아한다길래 집에서 만들어 봤어. 조금 탔다며 쑥스러워했지만 그 마음에 마음이 녹았어요. 우리는 함께 사계절을 보냈어요. 벚꽃길을 걷고 땀 흘리며 수박을 나눠 먹고 단풍잎 사이 손을 맞잡고 겨울엔 장갑을 나눠 끼었죠.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같은 노래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와의 시간은 마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사랑이 따뜻하다고 완벽할 순 없었죠. 첫 싸움은 봄비가 내리던 날 그가 연락 없이 늦었고 나는 초조함을 짜증으로 표현했어요. 서로 지쳐있던 우리는 결국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죠. 그날 밤 그는 미안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 솔직히 마음을 나눴고 그 이후로 싸울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배워갔어요. 겨울이 다시 왔을 무렵 그는 나를 바닷가로 데려가 조용히 유리병을 꺼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썼던 편지들이 담겨 있었죠. 너는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고 다시 누군가를 믿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는 무릎을 꿇었고 손엔 반지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죠.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결혼을 약속한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보다는 햇살이 잘 드는 창과 조용한 동네를 우선순위로 뒀죠. 우리 둘 다 화려한 살보다 안정된 평화를 꿈꿨거든요. 처음 계약한 집은 20년 된 오래된 빌라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도 조금 누래졌지만 그 집에는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여기 어때? 베란다에 테이블 놓고 책 읽을 수 있겠지? 그 사람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인테리어 계획을 짰고 가구 배치부터 벽 색깔, 커튼 고리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 점점 우리의 미래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이케아에서 작은 소파를 고르고 동묘시장에서 빈티지 그릇을 흥정하며 손을 꼭 잡았던 날들. 살림을 함께 준비하며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고집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혼수 예산을 두고 한참을 실랑이 한 적도 있었어요. 나는 실용적인 가전제품을 먼저 사고 싶었고 그 사람은 다이닝 테이블에 욕심을 부렸죠. 이왕이면 튼튼한 걸로 사자. 매일 같이 밥 먹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어요. 매일 같이 밥을 먹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방에 작은 화분을 놓고 현관 입구에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나무 팻말도 달았어요. 그가 직접 만들어준 팻말이었죠. 못이 조금 비뚤었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 집의 첫 번째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주위는 들썩였어요. 친구들은 신혼여행 추천지를 잔뜩 보내줬고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단 예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바쁘고 정신없는 그 시간조차 설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도 늘 그랬듯 조용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도왔어요. 청첩장 디자인을 함께 고르고 스튜디오 촬영 날에는 장난기 가득한 포즈도 해줬어요. 사진 속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그 무렵부터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전화기가 자주 무음으로 바뀌었고 문득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나는 그렇게 넘겼어요. 넘기고 싶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쓰는 택배함에 이상한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 낯선 주소지, 그리고 봉투에 적힌 최종 통보서라는 빨간 글씨.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나는 곧바로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의심을 덮어줄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우리는 서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 사람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결혼식을 앞둔 마지막 달은 설렘과 불안이 엇갈리는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조용히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행복한 척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침묵이 우리가 무너진 진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동 우편함을 무심코 열었어요. 우리 둘만이 열 수 있는 작은 자물쇠가 달린 칸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꽂혀 있었죠. 최종 채무 독촉장. 진한 붉은색 인쇄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기관 이름, 익숙하지 않은 로고, 그리고 수신인에는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혹시 다른 동명이인이겠지. 그냥 실수겠지.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며칠 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엔 봉투를 열어봤어요. 회생 절차 이행 요청 안내. 미납 기간 총 7개월 이상. 채무 총액 2,670만 원.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선명히 박힌 그 문서를 들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본 기분이었고 동시에 그 인생이 내 앞에 현실로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눈앞이 흐렸어요. 식탁 위에 그 사람과 고른 접시들, 옷장에 나란히 걸린 옷들, 책장에 함께 쌓아온 작은 편지와 메모들까지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알면 떠날까봐? 그 사람은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나 사실 말 못한 게 있어라고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나는 두려웠어요. 채무 그 자체보다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깊게 박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따져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결혼까지 밀고 가야 할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그 순간에 나는 이 결혼을 그만두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 사실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샤워기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내 안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어요. 사랑했던 마음과 배신감이 교차했죠. 나를 사랑했다면 왜 숨겼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숨긴 걸까?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커피를 내릴 때도, 외투를 챙겨줄 때도, 심지어 혼수 리스트에 너무 비싸니까 이건 나중에 사자며 웃던 얼굴도 다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불 꺼진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없이 내 옆에 앉았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물었어요. 요즘 나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아?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혹시 들켰나? 아니면 이제서야 말하려는 건가? 왜 그런 생각해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이 잘못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무섭고 슬펐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토록 나와의 미래 앞에서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날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우리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웨딩홀 계약서를 볼 때도 신혼여행 일정을 짤 때도 마음속 어딘가엔 항상 물음표가 붙어 있었죠.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까? 그 물음표는 점점 커져서 어느 날엔 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또 다른 날엔 내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서로의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느 날 나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거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어요. 다시 마주한 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체적인 빚의 내역서들이었어요. 대출 확인서, 신용카드 연체 명세, 사채 관련 메모. 숨이 막혔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사람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어둡고 조용한, 그리고 혼자였던 그곳에 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현실이 맞을까? 그 사람의 조용한 눈빛 뒤엔 이런 삶이 숨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조차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지만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숨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우리 둘은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고 양가 부모님은 한껏 들뜬 분위기로 예식장 준비와 식순까지 정리하고 있었죠. 나는 말했어요. 우리 초대장은 꼭 손으로 적자. 요즘 다 인쇄지만 그래도 이건 마음이잖아. 그 사람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알겠어. 넌 항상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말조차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라는 말 뒤엔 나는 그렇지 않지만이라는 미묘한 선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초대장을 하나씩 써 내려갔어요. 친구들 이름, 직장 동료들, 멀리 지방에 사는 친척들까지. 하지만 그 순간조차 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초대장이 진심에서 비롯된 게 맞을까? 지금 이 사람이 나와 정말 같은 미래를 그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이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아닐까? 이 결혼을 알리는 일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덮는 도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결혼을 앞둔 신부는 보통 설레야 하잖아요. 드레스를 고르고 부케를 고르며 눈을 반짝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날의 나를 거울로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닐까? 그 경고음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내 심장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은 마치 서로의 비밀을 모른 척하며 약속을 향해 걷는 배우 같았어요. 무대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무대 뒤편은 곧 무너질 듯한 불안으로 가득했죠. 결혼식까지 남은 날은 단 5일. 드레스 피팅도 끝났고 답례품 리스트도 정리된 상태였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떨어진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익숙한 글씨체. 그리고 너무 낯익은 단어. 채권 추심 최종 고지.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결혼을 위협하는 진실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이런 편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어요. 말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화내고 싶진 않아. 그냥 진심이 듣고 싶어. 그리고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하루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내가 없어야 그 사람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건 다음 날 밤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자 불이 꺼진 채 조용한 실내. 그리고 식탁 위에는 내가 쓴 편지 옆에 새로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내역, 채무 변제 스케줄,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 미안해. 정말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하는 순간 내가 나를 떠날 것 같았어. 나는 그게 더 두려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 건 한참 뒤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울고 있었고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그는 조용히 앉았어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계속 숨겼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도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근데 너한테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어. 너는 맑고 깨끗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나는 너랑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왔거든. 나는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말했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는 게 사랑이잖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그 방은 너무나 추웠고 서로의 숨소리마저 이질적으로 들렸어요. 그 밤은 길었어요.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침묵이 눈물보다 깊었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단 3일. 청첩장엔 날짜가 남아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서랍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자 바닷가에서 그가 무릎 꿇던 밤이 떠올랐죠. 그땐 울며 웃었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올려놓았죠. 이건 당신 거야.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야 해. 그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 뒤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우리 좋은 사람으로 남자. 사랑에도 끝을 내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어요. 눈물도 다툼도 없이 돌아설 시간이란 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결혼식 하루 전 나는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식을 취소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로써 모든 준비는 끝났고 모든 약속은 멈췄어요. 결혼식이 있었을 시간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친구들에게는 결혼은 하지 않게 됐어. 내가 내린 결정이야.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반응들은 조용한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엔 산책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걷던 골목과 작은 공원. 그 흔적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저녁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죠. 이 결혼은 끝났지만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혼식이 있었어야 할 다음 날 나는 아주 평범하게 일어났어요.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을 뻗어도
더 이상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침대 위는 더없이 현실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드라이플라워 부케도 며칠 사이 시들어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은 어색할 만큼 따뜻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정리했어요. 함께 고른 소파, 함께 조립한 책장, 함께 붙였던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팻말. 이제 그 모든 것에 우리라는 말은 붙지 않게 되었어요. 냉장고 안엔 그가 좋아하던 크림치즈가 남아있었고 찬장에는 우리가 맞춰 샀던 두 사람용 머그컵이 그대로였어요. 나는 조용히 컵을 꺼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눈물인지 안도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가 없는 공간에서 이제 나 혼자 나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하루였어요. 어느 날 업무 메일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과 같은 이름. 물론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메일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닫았죠. 그날 저녁 괜히 혼자 걸었어요. 이름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우습고 슬펐어요. 정말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편의점 앞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으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늘 너는 뜨거운 게 어울려라며 커피를 먼저 뽑아주곤 했죠. 웃음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나쁜 사랑은 아니었어요. 다만 진심을 말하지 못했고 때를 놓쳐버렸죠. 그날 밤 나는 다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이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과거는 과거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무렵 겨울 내내 열지 않았던 박스를 꺼냈어요. 그 안엔 편지, 사진, 청첩장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젠 마음이 덜 아팠어요.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었죠.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야.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조용히 넣었어요. 완전히 지우진 않았지만 이제 꺼내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내가 단단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전 예전 동네를 찾았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은 여전히 조용했죠. 혼자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정말 괜찮아.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더 깊은 이해를 남겼어요. 이젠 음악을 들어도 추억을 떠올려도 울컥하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혼자지만 그 안에도 평화와 리듬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한다면 더 정직하게, 감추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시기의 최선이 서로에게 어긋났던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요. 봄이 시작되는 길, 다시 나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따뜻한 손을 마주하게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